부족한 점이 아니라 애초에 틀린 겁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지원이를 넘볼 생각을 했죠? 이거 섭섭지 않게 넣었어요. 받고 지원이 앞에서 깨끗이 사라져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뭐, 돈이 적은가요? 더 필요하면 말해보세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지원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랑 웃기지 마세요. 당신이 우리 딸에게 뭘 해줄 수 있다고 그래요? 맨날 페인트 냄새 풍기면서 평생 가난하게 살게 할 건가요? 제 직업을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씨도 제 일을 존중해줘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딸은 말만 하면 다 아는 명문대 화학공학과 수석 졸업한 엘리트예요. 대기업 연구원으로 승승장구하고 있고 원하기만 하면 의사도 변호사도 만날 수 있는 아이라고요. 지원 씨가 훌륭한 분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행복? 당신 같은 사람이랑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딸 귀하게 키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어요.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모든 게 완벽했는데 그런 딸이 하루 종일 페인트 냄새 맡는 도장공 아내가 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김영식 씨의 부모님은 17, 18배 어린 나이에 그를 실수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그들은 형식 씨를 키우면서도 제대로 된 부모 노릇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형식 씨가 조금만 말썽을 부려도 화를 냈습니다. 한 번만 더 말대답하면 당장 고아원으로 보낼 줄 알아. 거기 가면 밤새 바닥 청소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던데? 그럴래? 이런 협박은 일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를 키운 유일한 이유는 양가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형식 씨를 어떻게 키우는지 알면서도 곧 정신 차리겠지라며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끝내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직장을 자주 잃는다며 무능하다고 비난했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외모를 조롱했습니다. 또 해고됐다고? 이번이 몇 번째야? 애 아빠 노릇할 생각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옆집 남자는 벌써 승진했다던데. 당신이 맨날 잔소리 지르니까 집에 들어가기도 싫지. 그리고 내가 왜 해고됐는지 알아? 당신 생각하면 우울해서 일에 집중이 안 돼서 그래. 웃기지 마.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형식이 학비는 누가 대? 당신 술값이나 줄이면 애 학원비라도 나오겠네. 학원? 제가 공부해서 뭐가 될 것 같아? 당신 닮아서 머리도 안 좋은데. 부모님의 다툼은 종종 형식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서로 형식 씨를 닮았다며 키우기 싫어했습니다. 저 애 성격 완전 당신 빼다 박았네. 고집불통의 낱말은 절대 안 들어. 진짜 답답해. 뭔 소리야? 젖집 풀인 얼굴 봐. 완전 당신 얼굴이잖아.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 내가 저런 애 키우느라 청춘 다 버렸어.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으면. 그러게 조심했어야지. 나도 당신 같은 여자 만나서 인생 망했다고. 형식 씨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새로운 남자친구와 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하자 이혼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형식 씨를 불러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형식아, 너 몇 살이지 지금? 17이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아, 그럼 이제 어른이네. 독립해도 되겠다. 사실 엄마 세 사람 만났어. 좋은 사람인데 너 때문에 망설이고 있거든. 그게 갑자기 무슨... 이제 엄마도 행복할 때가 됐잖아. 너도 알잖아. 아빠랑 어떻게 살았는지. 더는 못 견디겠어. 너 기숙사 같은 거 없어. 아니면 그냥 혼자 살아도 되잖아. 이제 다 컸는데. 이렇게 형식 씨는 17의 어린 나이에 홀로 세상에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고 약속했던 생활비는 한 번도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형식 씨의 어깨에는 갑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지워졌습니다. 학비와 급식비, 집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는 어린 나이에 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식 씨의 가슴 속에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버림받은 상처와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김영식 씨는 부모의 이혼 후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각각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은 공허한 말에 불과했습니다. 첫 달만 겨우 반액이 입금되었고 그 이후로는 연락조차 두절되었습니다. 형식 씨의 삶은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학생, 이번 달 급식비가 아직 입금이 안 됐는데 언제쯤 납부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이미 2달이나 밀렸잖니 더 이상은 학교에서도 어렵다. 집세도 이미 석 달이 밀려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매일같이 문을 두드렸고 그는 점점 더 불안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형식이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지? 이번 주말까지 밀린 돈 못 내면 방 비워야 해.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집주인 아저씨,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알바 자리 구하고 있어요. 미안하다. 나도 은행 대출금 갚아야 해서 더는 안 되겠다. 생존을 위해 형식 씨는 학교를 자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학업보다 생계가 더 급했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날, 담임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형씨가 정말 이렇게 학교 그만두는 게 최선일까? 장학금이나 다른 방법을 더 알아볼 수도.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당장 숙식할 곳이 없어요. 나중에 검정고시 볼게요. 너같이 똑똑한 학생이 안타깝다. 나중에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학교를 그만둔 형식 씨는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학력도 부족한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학생, 우리는 고졸 이상만 뽑아요. 미안하지만 돌아가. 중학교도 졸업 안 했다고? 아이고, 요즘 세상에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여기 미성년자 고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 내 사정은 딱하지만 어쩔 수 없어. 절망 속에서 형식 씨는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중퇴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는 점차 나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위험한 일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야, 형씨가 저 가게 주인 잠깐 화장실 간 것 같아. 카운터에 돈 있을 거야. 야,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걸리면 어떡해? 겁내지 마. 우리가 얼마나 잘해왔는데 30초면 돼, 빨리. 결국 그는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절도 현장에서 붙잡힌 것입니다. 경찰서에는 함께 체포된 민호의 부모님이 달려왔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화가 나서 고함을 치며 들어왔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못된 녀석!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학교는? 공부는? 이렇게 키웠나? 아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형식 씨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화가 나도 걱정하고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반면 그에게는 전화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부모님 연락처를 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연락해야 하는데. 연락할 수 없어요. 혼자예요. 그날 밤 형식 씨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비빌 언덕이 있어야 반항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가슴 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더는 나쁜 길로 가지 않겠다고, 어떻게든 정직하게 살아보겠다고. 다음 날부터 그는 새로운 마음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김영식 씨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거리를 헤매던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그는 우연히 한 자동차 정비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불빛과 라디오 소리가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간 형식 씨는 정비소 주인에게 일자리를 부탁했습니다. 저기 혹시 일손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아무 일이나 할 수 있습니다. 정비소 사장은 더러운 기름때 묻은 손을 닦으며 형식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학생 같은데 학교는? 나이는? 학교는 사정이 있어서 그만뒀습니다. 17이지만 열심히 일할 자신 있어요. 정비소 사장은 한참을 고민하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이틀만 시험 삼아 해봐. 성실하게 하면 계속 일할 수 있어. 청소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형식 씨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닥 청소와 공구 정리, 고객 차량 세차 같은 단순한 일을 맡았습니다. 매일 8시간씩 기름때와 씨름하는 일은 고되었지만 집의 난방이 끊긴 상황에서 정비소의 따뜻한 난로 옆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형식 씨에겐 큰 위안이었습니다. 이 볼트 좀 치워. 그리고 저 차 세차해야 해. 고객이 곧 찾으러 올 거야. 네, 사장님,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형씨가 빨리 좀 해.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더 서두를게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형식 씨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다른 알바를 병행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아침에는 신문 배달, 낮에는 정비소, 저녁에는 주유소에서 일했습니다. 잠잘 시간도 부족했지만 그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정비소에서 2년 가까이 일하면서 형식 씨는 점차 자동차에 관한 지식도 쌓여갔습니다. 남들이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고 틈틈이 질문하며 배웠습니다. 가끔은 점심시간에 자동차 정비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정비소에서 가장 오래 일한 최 기사가 형식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나이는 50 중반, 오랜 세월 자동차와 함께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자네 요즘 책 많이 보던데 공부에 관심 있나 보지? 네, 최 기사님, 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서요. 최 기사는 턱을 긁적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식이 우리 정비소에서 꽤 오래 일했지. 내가 보니 자네 손재주가 괜찮아. 혹시 도장 기술 배워볼 생각 없어? 형식 씨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장 기술이요? 그래. 자동차 페인트 작업 말이야. 요즘 이 분야 기술자가 부족해. 돈도 꽤 괜찮게 벌 수 있어. 정말요? 제가 그런 걸 배울 수 있을까요? 최 기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야. 화학물질 냄새도 심하고 작업 환경도 좋지 않아. 하지만 내 경우엔 이 기술 하나로 내 식구 대학까지 다 보냈어. 자네같이 젊고 성실한 친구라면 잘할 거야. 형식 씨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내일부터 조금씩 시작해보자. 퇴근 후에 1시간씩 기본기부터 배워볼래? 형식 씨는 감사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기사의 제안은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형식 씨는 낮에는 정비소 일을 하고 저녁에는 최 기사에게 도장 기술을 배우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연습하며 기술을 익혀갔습니다. 아직 손목 스냅이 부족해. 스프레이건 각도를 이렇게 해야 도료가 균일하게 분사돼. 이렇게요? 아, 정말 어렵네요.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지. 계속 연습해. 도장은 예술이야. 그렇게 형식 씨의 삶은 조금씩 방향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가난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목표가 생겼고 가슴 속에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최 기사는 단순한 기술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도 전해주었습니다. 형씨가 기술은 평생 밥그릇이야.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자기 실력 하나는 빼앗길 수 없어. 그러니 꾸준히 배우고 익혀. 언젠가 자네 인생을 바꿔줄 거야. 김영식 씨의 군 입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비소를 떠나기 전날 그는 최 기사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2년 동안 배운 도장 기술은 아직 초보 수준이었지만 기본기는
탄탄하게 다져놓은 상태였습니다. 최 기사님, 군대 다녀와서도 계속 배울 수 있을까요? 최 기사는 형식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제자는 끝까지 책임질 거니까 건강하게 군 생활하고 와. 그때까지 내가 더 많은 기술 준비해 둘게. 군 복무 기간 동안에도 형식 씨는 틈틈이 자동차 관련 서적을 읽었습니다. 부대 차량 정비를 자원에서 담당하기도 했고, 휴가 때면 꼭 정비소에 들러 최 기사의 도장 작업을 관찰했습니다. 제대 후 형식 씨는 바로 정비소로 돌아왔습니다. 최 기사는 약속대로 그를 본격적인 도장공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순 보조가 아닌 실제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해봐. 저 차 범퍼 도장부터 시작하자. 제가요? 아직 자신이 없는데. 언제까지 곁에서 보기만 할 거야? 실전에서 배우는 게 최고야. 실수해도 내가 옆에서 봐줄 테니 걱정 마. 처음 맡은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형식 씨의 손이 떨렸고 도료를 뿌리는 각도와 거리 조절이 어려웠습니다. 첫 결과물은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최 기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여기 봐. 도료가 고르지 않게 뿌려졌어. 스프레이건 움직임이 너무 빨랐어.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 도장은 경험이 쌓여야 해. 내가 처음에는 너보다 더 못했다니까. 매일 밤늦게까지 연습하며 기술을 닦았습니다. 손에서는 항상 페인트 냄새가 났고 작업복은 늘 여러 색의 도료 자국으로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형식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작업 결과가 향상되었고 6개월 후에는 간단한 작업을 혼자서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씨가 오늘 내가 한 작업 봤어. 정말 많이 발전했더라. 아직 멀었습니다. 선생님처럼 되려면 한참 더 배워야죠. 겸손함은 좋지만 자신의 실력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해. 이제 너한테 단독 작업을 맡길 때가 됐어. 그렇게 형식 씨는 점차 독립적인 도장공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꼼꼼함과 세심한 작업 방식은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색상 매칭 능력이 뛰어난 낡은 차의 부분 도장도 원래 색과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기술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형식 씨는 일하면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최 기사의 조언대로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어렵게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형식이 좋은 소식 들었어. 검정고시 통과했다며? 축하해.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제 대학도 생각하고 있어요. 좋아.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론 공부도 필요해. 요즘 자동차 도장은 과학이야. 25살 형식 씨는 야간대학 자동차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낮에는 도장공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대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일정이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은 그를 지치지 않게 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이론 지식은 실제 작업에 큰 도움이 되었고 작업장에서의 경험은 학업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27살 형식 씨는 드디어 대학 졸업장을 손에 넣었습니다. 정비소에서 시작한 어린 청소부가 이제는 자동차공학 전문 지식을 갖춘 도장 전문가로 거듭난 것입니다. 졸업식 날 최 기사도 참석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형씨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어.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제 더 전문적인 도장 기술을 연구하고 싶어요. 그래. 자네 앞길이 창창하네. 이제 나보다 더 뛰어난 도장공이 될 거야. 형식 씨는 이제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수 도장과 친환경 도료 사용 분야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냈고 찾아오는 고객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했지만 끈기와 노력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간 것입니다. 김영식 씨의 인생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 기사의 소개로 더 큰 정비소에서 도장 작업을 전담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기술을 인정받았습니다. 주변의 도장공들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작업할 때 형식 씨는 항상 새로운 기법을 연구하고 시도했습니다. 그런 그의 열정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휴일 저녁 최 기사가 형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씨가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우리 집에 좀 와주면 안 될까? 네? 무슨 일 있으세요? 내 아들 녀석이 차 사고가 났어.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차가 좀 많이 긁혔거든. 내가 한번 봐줬으면 해서. 아, 그럼요. 당연히 가겠습니다. 형식 씨는 즉시 최 기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최 기사의 아들 현우를 만났습니다. 현우는 형식 씨와 비슷한 또래로 친절하고 유쾌한 성격이었습니다. 아,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하던 선배님이군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차 상태가 어떤가요? 여기 있어요. 옆면이 좀 긁였는데 형식 씨는 차량을 살펴보고 간단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현우와 의외로 공통점이 많아 금세 친해졌습니다. 현우는 자동차 회사 디자인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형식 씨의 도장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종종 만나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형식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형식 형, 이번 주말에 우리 회사 동아리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갈래요? 자동차 매니아들 모임인데 형 같은 전문가가 오면 다들 좋아할 거예요. 글쎄,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 당연하죠. 형 실력이면 우리 동아리 사람들 입이 떡 벌어질거려. 망설이던 형식 씨는 결국 현우의 권유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지원이라는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원 씨는 현우의 회사 R&D 센터에서 신소재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우 선배가 많이 얘기했어요. 김영식 씨죠. 저는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첫 만남부터 형식 씨는 지원 씨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원 씨는 유명 대학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자동차 도료와 관련된 신소재를 연구하는 전문가였습니다. 형식 씨보다 3살 어렸지만 지식과 통찰력은 감탄할 만했습니다. 김 선배님, 현장에서 실제로 친환경 수성 도료를 사용해 보셨나요? 저희가 개발 중인데 실제 적용 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몇 번 써봤습니다. 건조 시간이나 내구성 면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하더라고요. 정확히 저희가 해결하려는 문제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대화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습니다. 형식 씨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지원 씨는 이론적 지식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배울 점을 찾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종종 만나 연구 자료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형식 선배, 이 도료 샘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팀에서 개발한 신제품인데요. 색감이 좋네요. 실제 작업할 때도 이 정도 발색이 유지된다면 혁신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장 전문가 의견이 필요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점차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업무적 만남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형식 씨는 지원 씨의 밝은 성격과 지적인 매력에 끌렸고, 지원 씨는 형식 씨의 성실함과 겸손한 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형식 씨는 자신의 배경과 환경을 생각하며 감정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먼저 용기를 낸 것은 지원 씨였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함께 카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형식 씨, 할 말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사실 저 선배님을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그냥 동료 이상으로요. 형식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원 씨에게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제 배경도 그렇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형식 씨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힘든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그 의지와 열정이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연애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함께 있을 때면 그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식 씨는 지원 씨를 통해 세상을 더 넓게 보는 법을 배웠고, 지원 씨는 형식 씨에게서 진정한 열정과 성실함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감히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지원 씨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둘은 연인이 되었고 7년을 함께 했습니다. 7년간의 연애 끝에 김영식 씨와 이지원 씨는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함께할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형식 씨의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너희 부모님이 날 받아들일까? 내가 도장공이라는 것부터 부모도 없는 환경까지 내 부모님이 원하는 사위는 아닐 텐데. 오빠, 우리 부모님 그런 거 안 따져요. 엄마는 항상 내가 행복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요. 아니야.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최고를 바라기 마련이야. 솔직히 내가 너의 부모라도 나 같은 사람은 탐탁지 않을 거야. 말도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니까요. 한번 만나보면 알 거예요. 결국 지원 씨는 부모님께 형식 씨와의 결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형식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식 씨죠? 저는 지원이 어머니입니다.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고 싶은데요. 단둘이요. 네? 아, 네. 가능합니다. 좋아요. 딸에겐 비밀로 해주세요. 내일 오후 2시 강남역 사거리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형식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지원 씨의 어머니는 품위 있는 외모와 차가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형식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당신과 우리 딸의 결혼 절대 허락할 수 없어요.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건 압니다만. 부족한 점이 아니라 애초에 틀린 겁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지원이를 넘볼 생각을 했죠? 지원 어머니는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섭섭지 않게 넣었어요. 받고 지원이 앞에서 깨끗이 사라져 주세요. 형식 씨는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밀어 돌려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뭐? 돈이 적은가요? 더 필요하면 말해보세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지원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랑 웃기지 마세요. 당신이 우리 딸에게 뭘 해줄 수 있다고 그래요? 맨날 페인트 냄새 풍기면서 평생 가난하게 살게 할 건가요? 제 직업을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씨도 제 일을 존중해줘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딸은 말만 하면 다 아는 명문대 화학공학과 수석 졸업한 엘리트예요. 대기업 연구원으로 승승장구하고 있고 원하기만 하면 의사도 변호사도 만날 수 있는 아이라고요. 형식 씨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지원 씨가 훌륭한 분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행복? 당신 같은 사람이랑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딸 귀하게 키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어요.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모든 게 완벽했는데 그런 딸이 하루 종일 페인트 냄새 맡는 도장공 아내가 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제가 지원 씨의 마음을 얻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만, 더 듣고 싶지 않아요. 내 딸이 일시적으로 혼란스러운 것뿐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 동정에서 만나는 거라고요. 구원자 콤플렉스라는 거 들어봤어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싶은 심리, 그게 다예요. 형식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제가 다른 일을 찾으면 허락해 주실 건가요? 지원 씨 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일?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대기업 임원이라도 되면 생각해볼게요. 하지만 그건 당신한테 불가능하겠죠? 학벌도, 백그라운드도 없으니까. 형식 씨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정말 딱하네요. 근본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어디 감히 내 딸을 넘봐? 당신 같은 거 우리 딸 옆에 세워두면 비단 꽃신의 집신을 신긴 꼴이라고요. 형식 씨는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지원이한테서 떠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평생 고생할 바엔 이제라도 깨끗이 사라져주세요. 그날 밤 형식 씨는 지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지원 씨 어머니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지원 씨에게 적합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만 말했습니다. 오빠,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우리 너무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서. 오빠가 이상해요. 분명 뭔가 있었던 거죠. 솔직히 말해줘요. 너희 부모님이 날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분들 말이 맞아. 내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형식 씨는 지원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오히려 그를 떠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씨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형식 씨에게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예비 장모님과의 불편한 만남 이후 김영식 씨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지원 씨를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결국 그는 반기를 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원 씨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상황을 바꿔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형식 씨는 그동안 자신에게 들어왔던 여러 제안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장 기술이 뛰어난 그에게는 여러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지만 그는 지금까지 최 기사에 대한 의리와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으로 거절해 왔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제안은 박 사장이라는 인물이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였습니다. 박 사장은 형식 씨의 도장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고 그를 여러 번 영입하려 했었습니다. 형식 씨, 우리 회사는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인데 자네 같은 전문가가 필요해.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 형식 씨는 결국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사장님, 김영식입니다. 제 제안에 대해 아직도 유효한가요? 어이구, 형식 씨, 드디어 마음이 바뀌셨나? 당연히 유효하지. 언제든 환영이야.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도장 기술만 알지 회사 경영이나 관리 같은 건 경험이 없어요. 걱정 마. 처음부터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고. 일단 보안팀에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회사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면 점차 책임을 늘려가자고. 형식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보안 담당은 도장공과는 완전히 다른 분야였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변화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면 될까요? 빠를수록 좋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때? 형식 씨는 먼저 최 기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정비소를 찾아갔습니다. 최 기사는 작업복 차림으로 자동차 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형씨가 웬일이야? 오늘 쉬는 날 아니었어? 네,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두 사람은 정비소 뒤편 작은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형식 씨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일? 네, 박태준 사장님 아시죠? 그분 회사에서 일해보려고요. 최 기사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언젠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넌 이곳보다 더 큰 곳에 어울리는 녀석이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도장 기술을 가르쳐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무슨 소리야? 은혜는 무슨? 내가 열심히 배운 거지. 그리고 박 사장이라면 믿을 만한 사람이야.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결정을 해서. 최 기사는 형식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안해할 거 없어. 자네가 무엇을 하든 잘할 사람이야. 내가 자네 기술 봤잖아. 꼼꼼하고 끈기 있는 성격이면 어디서든 인정받을 거야. 형식 씨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다른 이유도 있지. 혹시 그 여자분 때문인가? 형식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눈이 없는 줄 알아. 자네가 요즘 연애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 형식 씨는 쑥스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지원 씨 부모님이 제 직업을 문제 삼으셔서요. 최 기사는 한숨을 쉬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나 캐비닛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여기, 이건 자네에게 주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거야. 그것은 최고급 도장 공구 세트였습니다. 형식 씨는 감동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받아. 그리고 꼭 기억해. 자네는 언제든지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어. 우리 집 문은 늘 열려 있으니까. 선생님, 그리고 말해둘게. 나는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자네를 내 아들처럼 생각했어.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 알았지? 형식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최 기사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박 사장의 회사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생소한 환경에 긴장되었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네는 우리 회사의 일원이야. 처음엔 힘들겠지만 천천히 배워가면 돼. 내가 도울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형식 씨는 이렇게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도장공에서 회사원으로의 변신은 쉽지 않았지만 지원 씨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그는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보안 담당으로 일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김영식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지원 씨와 함께 그의 부모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신분증과 명함까지 챙긴 형식 씨는 지원 씨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오빠, 너무 긴장하지 마요. 우리 부모님 생각보다 괜찮으실 거예요. 응, 그래도 첫 인사라 떨리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원 씨의 부모님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무표정했고 예비 장모님은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형식 씨가 인사를 하려는 순간 장모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다시 찾아올 배짱이 있었네. 직업 바꿨다고 들었는데. 뭐 경비원이라고? 그게 뭐가 달라? 형식 씨는 자신을 억누르며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태준 사장님 회사에서 보안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지원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오빠랑 만난 적 있으세요? 장모님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만났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지금 딱 봐도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군. 엄마가 오빠를 만났다고요? 언제요?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그랬지. 이 사람 직업 좀 바꿨다고 뭐가 달라졌어. 똑같은 사람이잖아. 지원 씨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오빠가 날 위해서 직업까지 바꿨는데 우리 집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렇게까지 해요? 장인어른이 이때까지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이 너희 둘만 좋으면 해결될 문제니. 가문의 체면도 있고 내 장래도 생각해야지. 아빠까지 그러시면 정말 실망이에요. 난 오빠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할 거예요. 형식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지원 씨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이 갑자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추하게 늙지 말자. 장모님이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당신 미쳤어요? 당신, 지원이 아팠을 때 기억 안 나? 수술대에 올라가던 그날,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때 우리 수술비도 없어서 병원 복도에서 발만 동동 구르던 그 순간을 기억해.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모습.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빌었지? 지원이만 살아있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행복하게만 살아다오. 그렇게 빌었잖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인어른은 형식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알아본 바로는 자네는 성실한 사람 같아. 부모님이 없는 환경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왔고 우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고. 장모님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여보, 제정신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딸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인생이 뭐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를 따지면서 살기에는 너무 짧아. 지원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좋게. 지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장모님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들 미쳤나 봐. 나 혼자만 정상인가? 난 절대 인정 못해. 절대. 그날 이후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결혼을 허락했지만 장모님은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지원 씨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식사를 거부하는 단식, 시위를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가 오빠를 인정할 때까지 한 입도 안 먹을 거예요. 너 그러다 죽어. 죽으면 죽었지. 오빠 없는 인생은 의미 없어요. 처음에는 장모님도 딸의 고집을 꺾으려 했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지원 씨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점점 지원 씨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지원 씨는 현기증을 느끼며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크게 놀란 부모님은 즉시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심각한 탈수와 영양실조였습니다. 이대로 계속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빨리 영양 공급이 필요해요. 장모님은 병실에서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런 아내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지만 지원이가 정말 원하는 게 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방해할 권리는 없어.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안정되긴 했지만 아직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안정이 중요합니다. 혹시 환자가 원하는 게 있다면 지원 씨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형식 오빠 보고 싶어요. 장인어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더니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 명함은 지원 씨가 전에 건네준 형식 씨의 새 회사 명함이었습니다. 김영식 씨가 평소처럼 회사에서 근무하던 오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로비에서 누군가를 안내하고 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일하는군요. 형식 씨가 돌아보니 예비장인이 서 있었습니다. 형식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 여기는 어떻게? 박 사장과 오래된 사이거든. 오늘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 자네가 여기서 일한다는 건 몰랐네. 형식 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원 씨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형식 씨가 지원 씨 아버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박 사장은 반갑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이군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박 사장도 여전하구만. 근데 자네 회사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더군. 박 사장은 형식 씨를 바라보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형식이 말이군요. 우리 회사의 보물이죠. 잘 알고 계십니까? 내 딸이 저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난리야. 박 사장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형식 씨와 지원 씨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형식 씨가 결혼한다고. 그것도 이 회장님 따님과? 이거 축하할 일인데. 축하할 일인지는 모르겠네. 솔직히 탐탁지 않아서 말이야. 박 사장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장님, 형식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친구는 내 은인이에요. 은인? 그래요.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죠. 박 사장은 몇 년 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차 점검을 위해 형식 씨가 일하던 정비소를 방문했었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지만 단순한 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하지만 형식이가 심각한 상태임을 알아챘죠. 사장님, 얼굴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한 것뿐이야. 안 됩니다. 지금 바로 가요.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형식 씨는 박 사장을 강제로 차에 태워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접수 도중 박 사장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즉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폐색전증이었어요. 혈전이 폐동맥을 막은 거죠. 의사가 말하길 30분만 늦었어도 사망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형식 씨가 아니었다면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원 씨 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형식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 하필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 자네 은인이라니. 이 친구는 정말 특별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졌죠. 내가 회사에 오라고 몇 번이나 제안했지만 거절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왔더군요. 형식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박 사장이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에 온 이유가 결혼 때문이었나? 형식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지원 씨 어머님이 제 직업을 문제 삼으셔서. 박 사장은 한숨을 쉬더니 지원 씨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회장님, 이 친구가 직업을 바꾼 건 따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요. 내가 보증합니다. 이 친구는 자네 사위로 손색 없어요. 지원 씨 아버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형식 씨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 딸이 지금 병원에 있네. 자네가 떠난 후로 식사를 거부하다 결국 쓰러졌어. 함께 가보지 않겠나? 형식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원 씨가 병원에요? 어느 병원입니까? 형식 씨는 박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가. 회사 일은 걱정하지 마. 택시는 빠르게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형식 씨의 마음은 지원 씨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 때문에 지원 씨가 아프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많이 위험한가요? 지금은 안정됐어. 하지만 식사를 완전히 거부해서 영양실조 상태야. 아마 자네만 보면 다시 회복될 거야. 형식 씨는 조용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원 씨와 함께하겠다고. 그것이 자신의 행복이자 지원 씨의 행복이라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김영식 씨는 빠른 걸음으로 이지원 씨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지원 씨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지원 씨의 어머니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형식 씨가 들어오자 장모님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뭐하러 여기 왔어? 우리 딸 상태가 이렇게 된 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장인어른이 아내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내가 데려온 거야. 당신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때 침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 씨가 눈을 뜨고 형식 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왔구나. 형식 씨는 지원 씨 곁으로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원아, 미안해. 내가 너무 멍청했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괜찮아요. 오빠가 왔으니까 이제 다 괜찮아요.
장모님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가면서 장인어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아직 내가 승낙한 게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장인어른은 아내의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지만 우리 딸이 좋아지는 게 먼저야. 병실에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지원 씨는 형식 씨에게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다시 생각해봤어? 우리 결혼하자. 당연하지. 이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내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우리끼리라도 결혼할 거야. 지원 씨는 그의 말에 기운이 나는 듯 했습니다. 의사도 놀라울 정도로 지원 씨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식사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이틀 후에는 퇴원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장인어른이 형식 씨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김영식 씨, 딸의 행복이 진심으로 중요하다면 한 달 후에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세. 한 달 후요? 그렇게 빨리? 빠를수록 좋아. 우리 집사람이 또 어떤 방해를 할지 모르니까. 형식 씨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박 사장한테 내 이야기를 더 들었네. 자네가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자네의 과거도 알게 됐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만들어 온 자네가 대단해 보여. 감사합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저 여자가 고집이 세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돌릴 거야. 지금은 지원이의 행복을 위해 내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해.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완강하게 반대했지만 더 이상 적극적으로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형식 씨와 장인어른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았고, 특히 자동차에 대한 관심으로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어느 주말, 장인어른이 형식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김서방, 이번 주말에 서울 모터쇼 가보지 않을래? 내가 VIP 티켓이 있어서 말이야. 정말요?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두 사람은 자동차 전시회를 함께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장모님도 따라 나섰습니다. 지원 씨가 어머니를 설득한 것입니다. 전시회에서 형식 씨는 자동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뽐냈고, 장인어른은 그의 전문성에 감탄했습니다. 와, 형식이 자동차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있구나. 이 엔진의 특성까지 다 설명하다니. 제가 대학에서 자동차공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이 많아서요. 장모님은 그런 대화를 듣고 있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도장국 말고 다른 제대로 된 직업은 없는 건가? 형식 씨는 그 말을 들었지만 웃으며 넘겼습니다. 장인어른이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사위들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봐. 자동차 회사 임원들도 형식이 설명 듣고 고개 끄덕이잖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형식 씨는 알아차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장모님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지원 씨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장모님이 처음으로 형식 씨에게 직접 음식을 건넸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지원이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작은 변화였지만 형식 씨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원 씨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처음으로 당신한테 음식을 챙겨줬어. 이제 엄마도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아. 그러게, 정말 기뻐.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인정해 주실 거야. 결혼식 날짜는 빠르게 다가왔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형식 씨는 이제 박 사장님 회사에서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도장 기술에 관한 자문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런 형식 씨의 성장을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김서방, 자네 정말 잘하고 있어. 내가 박 사장한테 들었는데 곧 승진할 가능성도 있다며. 네, 품질관리팀으로 옮길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제 도장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좋아. 앞으로 더 멋진 사위가 될 것 같은데. 형식 씨는 날이 갈수록 자신감을 되찾았고 지원 씨와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화해까지는 아직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의 적대감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김영식 씨는 평생 잊지 못할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꼼꼼하게 턱시도를 다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특히 장모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영씨가 준비 다 됐어. 슬슬 출발해야 할 시간이야. 최 기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식 씨는 자신의 결혼식에 최 기사를 아버지 대신 모시기로 했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근데 좀 떨리네요. 당연하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그래도 너무 긴장하지 마. 넌 충분히 훌륭해. 두 사람은 함께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형식 씨는 내내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의 하객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컸습니다.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없었으니까요. 식장에 도착했을 때 형식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식장 입구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그를 반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비소에서 만났던 단골 고객들, 옛 직장 동료들, 심지어 형식 씨가 차를 수리해준 고급차 소유주들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는 대기업 사장들도 여러 보였습니다. 최 기사가 형식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잖아. 형식 씨는 감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박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형씨가 축하해. 이제 진짜 시작이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어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는지 알아. 모두 너의 진심과 열정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야. 식장 안으로 들어가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식 씨 쪽 하객은 지원 씨 가족 쪽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도 있었고, 형식 씨가 한때 일했던 모든 직장의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장인어른이 형식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식이 혼주석에 누구 모실 거야? 형식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최 기사님 부부를 모시고 싶습니다. 제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라. 좋아. 진심으로 축하한다. 예식이 시작되고 이지원 씨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을 때 형식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장모님의 표정도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그녀도 감동한 듯 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 한 고급 차량 소유주가 형식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식 씨, 내 차 도장 작업해준 거 아직도 기억해? 최고의 솜씨였어.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에서도 자동차 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됐다네. 감사합니다. 그때는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요. 겸손하기까지 자네 같은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요즘 드물어. 앞으로도 성공하길 바라네. 가족 사진을 찍을 시간이 되자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세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기사와 그의 아내 정비수 사장님 부부, 박 사장, 그리고 형식 씨의 단골 고객들이 모두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중 한 사업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형식이 가족입니다. 함께 기름때와 페인트 냄새를 맡고 같이 고생했으면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심지어 장모님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형식 씨는 눈물을 흘리며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큰 가족을 얻었습니다.
한 노신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형식 씨가 처음 정비소에서 일할 때 만났던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저는 형식이를 10년 넘게 알아왔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한 청년인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만 봐도 그의 인품을 알 수 있죠. 사진사가 재촉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 형식 씨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혈연보다 더 강한 인연으로 맺어진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그의 옆에 서 있는 지원 씨와 함께 그는 이제 새로운 가족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갈 때 장모님이 처음으로 형식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괜찮은 결혼식이었네요. 비록 완전한 인정은 아니었지만 그 말은 형식 씨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들의 관계도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3년, 김영식 씨와 이지원 씨의 삶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담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두 사람은 이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원 씨의 배는 날이 갈수록 불러왔고 현재 임신 2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자기,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할게. 형식 씨는 소파에 앉아 책을 보던 지원 씨가 일어서려 하자 황급히 달려가 말렸습니다. 괜찮아, 임신했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환자는 아니잖아. 그래도 조심해야지.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지원 씨는 웃으며 형식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챙겨주니까 정말 좋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아. 그 말에 형식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불안해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그에게 부모됨은 낯설고 두려운 영역이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부모 노릇이라는 게 당연하지. 당신은 이미 충분히 따뜻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 보면서 배우면 돼.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이제 정기적으로 두 사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임신 소식을 들은 후로는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장모님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형식 씨에게 직접 반찬을 싸우고 건강보조제를 챙겨주는 등 사위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형식이 이거 먹어봐. 요새 임산부 남편들은 영양제도 꼭 챙겨 먹어야 한대. 아기한테도 좋다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병원 검진은 꼭 받았지? 너 예전에 화학물질 많이 다뤘으니까 건강검진 더 자주 받아야 해. 어머니가 이번에도 예약해 주셨잖아요. 당연하지. 내 외손주 아빠인데. 지원 씨는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때 형식 씨를 그토록 반대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변하다니. 종종 지원 씨는 어머니를 놀리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오빠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나보다? 무슨 소리야. 내 딸이 최고지. 에이, 거짓말. 엄마 완전 오빠 좋아하는 거 내가 다 알거든.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사위니까 잘해주는 거지. 하지만 장모님의 볼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보면 지원 씨의 말이 틀리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형식 씨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정한 가족을 얻었다는 행복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직장에서도 형식 씨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보안 담당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자동차 도장 전문 지식과 성실함이 인정받아 품질관리팀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그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형식 과장,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 진행되고 있네요. 역시 현장 경험이 있으니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는군요.
박 사장은 형식 씨의 성과를 보며 자주 칭찬했습니다. 무엇보다 형식 씨가 진행하는 친환경 도료 개발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 더 빨리 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네라면 해낼 거야. 내가 자네 믿는 이유가 있지. 형식 씨는 매일 밤 집에 돌아와 지원 씨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원 씨는 그의 가장 좋은 청취자이자 조언자였습니다. 특히 환경화학을 전공한 지원 씨는 형식 씨의 프로젝트에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이 부분은 어떨까? 수성 도료의 내구성을 높이려면 이런 방식을 시도해봐. 와, 이거 정말 좋은데. 내일 팀에 제안해봐야겠다. 두 사람의 삶은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미래를 꿈꾸며 나아갔습니다. 주말이면 장인어른과 함께 자동차 전시회를 구경하거나 장모님과 출산 준비물을 쇼핑하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형식 씨는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버려진 어린 시절부터 도장공으로 일하던 시간,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순간까지. 그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원아, 내가 인생에서 배운 게 있어. 응, 뭔데?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스스로가 최고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길이 열린다는 거야. 내가 도장공이었을 때도 최선을 다했기에 지금의 나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지원 씨는 미소를 지으며 형식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 당신은 항상 최선을 다했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했어. 그래서 모두가 당신을 신뢰하고 좋아하는 거야. 형식 씨는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최고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자신이 받지 못했던 사랑을 아낌없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테니까.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